자, 4월 7일 수요일 유교학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챕터 6이 그렇게 내용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프리깁스 에너지 값은 델타 H 엔탈피에 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상대적 영향이 적긴 하지만 엔트로피하고 절대 온도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이퀘이션을 통해서 델타 G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델타 G는 그 가스 콘스턴트, 그다음에 절대 온도 T 그리고 이퀴리brium 콘스턴트 요 세 개의 수치만 있으면 델타 G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델타 H하고 델타 S 상대적 수치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는 자 이렇게 이제 이퀘이션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 한 가지 더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이퀴리brium 콘스턴트 자체는 그 평행에 도달되어 있는 이 이퀴리brium 상태의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른쪽 그 정방향에 대한 그 이퀴리brium 방향성 포지션이 많이 가는 것이죠. 이 수치가 1보다 적은 경우는 이쪽으로 출발 물질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퀴리brium의 그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포워드 리액션인지, 출발 물질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 포지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혹은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비율로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이론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퀴리brium 콘스턴트 자체가 이 반응의 속도를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은 또 다른 여기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게 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퀴리brium 콘스턴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정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G 값은 출발 물질 그리고 프로덕트 간의 에너지 디퍼런스 전체 몰레큘이죠, 그죠? 리에이전트 한 개 혹은 두 개의 전체 몰레큘의 그 에너지 값 레벨 마이너스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 전체 몰레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 G 값은 네거티브 값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이 항상 그 낮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이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엑소고닉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값을 갖는 경우는 이 이퀴리brium 콘스턴트는 항상 스폰테니어스한 혹은 자발적으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포워드 리액션이 되겠죠. 그죠? 출발 물질로부터 프로덕트로 가는 그런 반응이 잘 일어나는 즉 이퀴리brium 자체가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반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엔도고닉 리액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델타 G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 것이죠. 즉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이 출발 물질보다 높다는 것이죠. 출발 물질이 여기 있는데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높을 경우 이 경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엔도고닉 그 리액션에 있어서는 unfavorable한 그런 이퀴리brium 콘스턴트 반응이 포워드 리액션이 잘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스폰테니어스하게 자발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델타 G는 네거티브한 엑소고닉 리액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델타 H 엔탈피 체인지는 그 본드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카운트를 하는 것이죠. 본드가 끊어지거나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본드가 만들어지거나 그럴 때 그 본드 스트렝스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썸업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의 전체 그 열, 히트, 히트 오브 리액션을 우리가 계량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H가 네거티브한 경우 프로덕트로 가면 열이 릴리스, 방열이 되는 것이죠. 발열.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엑소서믹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델타 H가 플러스, 포지티브한 경우는 반응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즉, 엔도서믹한 허별 반응이 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델타 H가 이렇게 그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와 동일하게 네거티브 값을 갖는, 즉 엑소서믹한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 스판테니어스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델타 H는 뭐 엔트로피 체인지인 것이고, 요거는 랜덤리스죠.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몰레큘의 랜덤리스가 증가를 하는 것인지, 증가를 하게 되면 델타 S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랜덤리스가 줄어들게 되면 네거티브가 되겠죠. 솔리드보다는 리퀴드 랜덤리스 델타 S는 증가하는 것이고, 리퀴드보다는 가스가 델타 S는 인크리즈, 증가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델타 G, 델타 H, 그리고 델타 S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더 설명을 할 텐데,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D 값을 설명을 하도록 하면, 그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리콰이어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본드를 끊으면서 두 개의 호몰리틱한 레디칼 프래그먼트를 만들기 위한, 근데 요거는 이제 가스 페이즈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온도는 25도씨 298K 기준, 스탠다드 조건을 적용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A와 B가 싱글 본드를 하고 있고, 이때 한 쌍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이런 코벌런트 본드를, 이 본드를 끊어주기 위한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두 개의 호몰리틱한 A 레디칼, B 레디칼로 만들어질 때, 가스 페이스로 만들어질 때, 그리고 룸 템퍼레처 25도씨에서 만들어질 때 이 에너지값, 요거를 우리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드의 타입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값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몰레큘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본드, 끊어지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본드에 있어서 이 에너지 값의 그 변화는 전체 몰레큘의 열, 발열이냐 흡열이냐는 그런 관점에서의 온도,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될지, 흡수를 할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테이블 6-3에 그 여러 형태의,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6-3에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비슷한 구조 안에서 이제 몇 가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폰트체가 작아서, 그 메탄 CH3의 하이드로젠, 그래서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본드를 끊기 위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은 약 439 킬로줄 퍼 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이런 할로겐 쪽이 쭉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카본은 아니긴 한데 HF의 프로로가 있을 때, 이때 본드 디소시에이션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카본과 크로로가 350 킬로줄,
카본과 브로모가 294. 그 다음에 카본과 아이오딘이 239. 즉,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으로 가면 갈수록 본드 디소시에이션 값은 적어져요. 그 이야기는 적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카본과 할로겐 간의 본드를 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즉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 방향성은 크로로보다는 브로모가, 브로모보다는 아이오딘이 더 낮은 에너지로 본드를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카본이 아닌데 하이드로젠과 플로로이긴 하지만 이 본드를 끊기 위해서는 570kJ/몰이라는 상당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는 하이드로젠하고 플로린 간의 본드를 끊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 혹은 하이드로젠과 플로로 간의 그 본드 스트렝스, 스테어빌리티는 매우 안정한 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뭐 에틸의 카본과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도 동일한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복습 시간에 이 테이블 6-3을 보면서 D값,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얼마나 높고 낮으냐에 따라 그 본드가 얼마나 스테이블하냐,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하냐를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페닐링에 있는 벤젠링이죠. 하이드로젠, 이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본드를 끊기 위해서는 472kJ/몰 정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페닐링의 CH2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벤질이라고 그래요. 벤질 그룹 카본에 있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본드를 끊기 위해서는 375kJ. 벤젠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끊기 위한 472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벤질에 있는 하이드로젠 본드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벤질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쉽게 디소시에이션이 잘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여기로부터 충분히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6-3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구조가 유사한 그런 구조 안에서 얼마나 그 본드가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한지 이런 것들을 잘 그 관계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이블 6-3 이렇게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자, 이제 그 챕터 6에서는 우리가 출발 물질이 이제 두 개였었죠. 왜냐하면 에디션 반응이니까 그 에틸렌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에틸렌 플러스 에틸렌은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한다고 했고 여기에 이제 스트롱한 애시드 HBr이 이제 또 다른 리에이전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켄이 이제 펑셔널 그룹이기 때문에 이 알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일렉트로파일과 에디션 반응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여기는 이제 반만 잘라져 있죠, 그죠? 여기에 나오게 될 테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이러한 그 반응이 이제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여기까지는 인터미디에이트까지만 그림을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이 되면 알킬 할라이드 프로덕트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리액션이 진행되는 방향을 X축으로 놓고 Y축은 에너지 레벨을 상대적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죠. 즉 언스테이블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 반응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데피니션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두 개의 리에이전트로부터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바로 앞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 하면 하이스트 에너지 포인트 반응 이 각각의 스텝에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다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스텝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각각 반응 스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를 트랜지션 스테이트다 해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인터미디에이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하나의 정형적인 몰레큘을 만든 상태는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그냥 그 가정을 하는 것이죠.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런 가상의 모델링을 한 것이죠. 반면에 인터미디에이트는 하나의 딱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여러분 일반화학 시간에 다 배웠듯이 첫 번째 스텝에 대한 것이 지금 요 이야기죠. 그죠? 첫 번째 스텝. 이러한 그 카바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알켄에 있는 더블 본드 중에 파이 본드가 먼저 끊어지게 되고 이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끊어진 그 한 쌍의 럼프 일렉트론이 이 루이스 애시드에 해당되는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을 앱스트랙트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왼쪽 카본이 어택을 했네요. 그죠? 자, 왼쪽 카본이 어택했다고 하면 이 카본하고 이 하이드로젠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과 브로마이드, 브로민 아이온의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때 가장 높은 에너지 값을 갖는 것이죠. 그게 트랜지션 스테이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리에이전트로부터 트랜지션 스테이트 간의 에너지 차이 혹은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기 위한 에너지 값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로 보게 되면 두 개의 리에이전트가 있는 에너지 레벨로부터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인 트랜지션 스테이트 간의 요 차이, 여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반응이 진행을 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원하는 카보케타이온 그 인터미디에이트, 사실은 뭐 프로덕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반응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인터미디에이트예요. 여기는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고의 베리어, 에너지 베리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이상의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요거 이상인 것이죠. 그게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알켄의 HBr의 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인 경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약 140kJ/mol 정도가 돼요. 자, 그럼 140kJ/mol이 어느 정도의 높고 낮은 에너지 값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오르가닉 리액션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도 40, 보통 뭐 한 100 중반, 뭐 물론 200, 300도 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오르가닉 리액션의 레인지는 약 한 40에서 150. 요거는 조금 상한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텍스트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알켄의 HBr의 에디션 반응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일반적인 오르가닉 리액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높은 온도, 낮은 온도의 개념을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레벨이 80kJ/mol보다 적을 경우, 뭐 40, 50, 60, 70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룸 템퍼리처 25도씨 혹은 25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이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반응이 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반면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80 이상인 경우, 80kJ/mol 이상인 경우는 룸 템퍼리처보다는 더 높은 온도에 온도를 가해줘야 돼요. 히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틸렌의 HBr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인 경우는
140kJ/몰에 해당이 되어서 이 카보케타이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많이 올려줘야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네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뭐 설명을 했는데 여기 또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정적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했어요. 뭐 구조라기보다는 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너지 값이 가장 높은 상태라는 의미는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뭐 분리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인터미디에이트도 보면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테어빌리티가 낮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이 하이드로젠은 HBr에 있는 프로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partially formed, 즉 카본과 프로톤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그리고 HBr의 본드가 이제 끊어지게 될 텐데 Br-가 뉴클리오파일 혹은 그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이때 HBr 간의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begins to break. 자, 이렇게 여기는 그림 오른쪽 카본이 그 롬페 일렉트론을 가지고서 프로톤을 앱스트랙트를 하는 디프로토네이션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네요. 여기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하이드로젠과 Br-, 그러니까 Br인 거죠. 아직은 리빙 그룹이니까 하이드로젠과 Br 간의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때 상태의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거를 트랜지션 스테이트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반응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도달이 되게 되면 갈 길은 둘 중에 하나겠죠.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해당 스텝에서의 프로덕트, 우리 이 경우에서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죠. 로 포워드 리액션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꾸로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출발 물질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에 해당되는 충분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 물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래서 원하는 카보케타이온 프로덕트 혹은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포함을 해서 출혈 물질과 프로덕트, 이때 프로덕트는 파이널 프로덕트일 수도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상태일 수도 있어요. 2스텝 이상인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크게 네 가지 A, B, C, D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요거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반응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프로덕트의 안정도가 얼마나 높고 낮으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면 A 다이어그램과 B 다이어그램은 공통적으로 엑소고닉한 그런 리액션이겠죠.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이 출발 물질보다 낮은 것이죠. 그래서 엑소고닉해요. 그래서 이 엑소고닉하다는 이야기는 스판테니어스하게 반응이 잘 포워드 리액션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죠. 단 A와 B의 차이점은 반응 속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A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B는 훨씬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A 다이어그램인 경우는 속도가 빨라요. 엑소고닉하긴 하지만 빠른 엑소고닉 리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B는 스판테니어스한 엑소고닉 리액션이긴 하지만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슬로우, 느리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보다는 B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프로덕트의 그 스테이빌리티는 가장 안정한, most stable한, 여기 이 전체 4개의 형태 중에서는 가장 안정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서머다이나믹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속도가 A에서 빠르긴 하지만 안정한 프로덕트를 추구하는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조건에서는 B 반응이 훨씬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렇죠? 근데 키네틱 컨트롤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속도가 빠른 A 다이어그램이 B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거는 키네틱 컨트롤하고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은 아마 2학기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C와 D는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이 출발 물질보다 높아요. 그 이야기는 이 C와 D인 경우는 최종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둘 다 무조건 인터미디에이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프로덕트의 에너지가 높다는 이야기는 프로덕트가 출발 물질보다 언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 굳이 반응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언스테이블한 프로덕트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때 프로덕트 이 포인트는 그 다음 반응을 가기 위한 인터미디에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에틸렌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의 카보케타이온 상태를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C와 D는 공통적으로 엔도고닉 리액션이에요. 엔도고닉. 단지 차이점은 역시 C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D보다 적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반응이 엔도고닉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fast 엔도고닉. D는 slow 엔도고닉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든 최종 프로덕트가 되든 반응의 속도 그리고 프로덕트의 스테어빌리티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분류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에틸렌의 애시드를 사용을 해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서 첫 번째 반응에서 보면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만들어진 카보케타이온이 언스테이블하고 매우 리액티브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Br-가 카보케타이온에 있는 카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에디션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알킬 브로마이드, 이 경우는 에틸 브로마이드가 되겠죠. 최종 프로덕트를 투 스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보다는 속도가 느리긴 해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인터미디에이트에 대한 정의를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반응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싱글 스텝이 아니고 투 스텝 이상의 그 반응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 반응에 있어서는 출발 물질도 아니고, 그렇죠? neither the reactant, no 최종 프로덕트도 아닌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를 꼭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투 스텝 이상의 멀티 스텝은 각 스텝별로 고유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다 가지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즉, 두 개 이상의 그 반응 스텝이 존재한다면 각 스텝별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든 낮든 다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에틸렌의 HBr의 에디션 반응에서는 투 스텝, 여기가 카보케타이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현재 여기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이 카보케타이온이 출발 물질이 되고
Dr-가 에디션이 되는 거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베리어가 낮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 반응 속도는 훨씬 빠른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최종 프로덕트 에틸 브로마이드 에너지 레벨은 출발 물질보다 당연히 낮아야 되겠죠. 그죠? 즉 프리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값을 갖는 에틸 브로마이드 프로덕트를 갖는 전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텝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두 개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중간에 일단 생성이 되는 것은 카보케타이온. 이 경우는 카보케타이온이죠.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자,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중간고사를 한 중간 정도 우리 1학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1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챕터 6 본 챕터가 끝나면 사실은 중간고사를 쳤었어요. 여러분들 동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심상치가 않고 올해도 중간고사는 치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문제를 사실은 중간고사에서 많이 냈던 문제에 보면 아주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요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렇게 괄호에 넣기를 되게 쉽잖아요. 내면 이 단순한 문제를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30-40%도 안 돼요. 참 이게 참 미스테리한 그런 현상인데 여러분들은 꼭 이런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원리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해주고 뭐 이걸 암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주면 쉽게 이런 것들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한 암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서 유교학의 지식으로서 꼭 오랜 시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요 전체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챕터 6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4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챕터 7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때는 이런 이제 알케네 리액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챕터 6까지는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왼쪽 카본 혹은 오른쪽 카본이 다 시미트릭해요. 그러니까 취향기가 동일한 거죠. 다 그냥 동일한 다른 취향기가 없이 하이드로젠으로만 취한되어 있는 이런 상태는 이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왼쪽에 카본의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요 경우는 오른쪽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왼쪽 카본의 롬페 일렉트론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요 경우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플러스가 돼도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져도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미트릭한 경우는 카보케타이온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쨌거나 여기 이제 롬페 일렉트론이 만들어진 카본이 프로톤을 앱스트랙트를 하고 Br-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해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카보케타이온보다는 어시미트릭한 그런 형태가 실질적으로 훨씬 많겠죠. 즉 뭔가 취향기가
하나가 더 있거나 왼쪽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취향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취향기가 또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그 위치가 그때는 셀렉티브하게 한쪽으로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파이 본드가 끊어지고 만들어지는 카보캐타이온은 이 경우는 취환기가 많은 카본 쪽에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른쪽 카본이 무조건 하이드로젠을 어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셀렉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카보캐타이온에 대해서 요거를 그 챕터 7은 전체적으로는 알케인의 리액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서 만들어진 인터미디에이트 카보캐타이온의 셀렉티비티 혹은 카보캐타이온의 셀렉티비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이 카보캐타이온이 취향기의 숫자에 따라 얼마나 안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이 위치가 셀렉티브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챕터 7에서 또 중요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챕터 6 그 남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4월 7일 수요일 유교학 수업은 마치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챕터 7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